이스라엘이 결국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휴전 중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하마스의 핵심 지휘부를 제거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는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강해졌는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건국 직후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채 단 하루 만에 전면전에 들어갔고 제대로 된 전투기조차 없이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무기는 부족했고 국제사회는 등을 돌렸으며 단 한 번의 패배로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거치며 기술을 흡수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전투 경험을 데이터로 바꾸면서 완전히 다른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아이언돔 같은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 때문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이 위협적이며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똑같이 겪어온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탄약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생산력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충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난 단 하나의 사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선택받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이 안정적이며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왜 강한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전 세계 전쟁의 흐름을 좌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한국이 서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중동에서 군사력, 정보력, 작전,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독보적인 국가로 보이지만 출발점은 오히려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됐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까지 주변 아랍 국가들이 동시에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국가의 생존을 건 전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된 공군 전력도 없었고 전차나 장갑차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무기는 부족했고 병력은 급하게 모인 상태였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이스라엘은 밀리고 후퇴하며 겨우 버티는 수준이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변수가 바로 미국입니다. 처음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중동에서 확실하게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국가가 필요했던 미국은 점점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이후 중동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미국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제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탄약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버티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쟁의 흐름을 하나씩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1967 연삼 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상대의 공군 기지를 선제 타격합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아랍 국가들의 공군 전력은 활주로에서 이륙조차 하지 못한 채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은 단 6일 만에 끝났고 이 결과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단순한 생존 국가가 아니라 중동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레이더까지 핵심 전력 대부분이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었고, 전쟁 중 탄약이 부족해지면 미국이 직접 공수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원을 받는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개량하고 실전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강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의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화려한 전략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끝이라는 절박함.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택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나라입니다. 한 번의 패배가 곧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이 극단적인 조건이 이스라엘 군사 전략의 본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쟁을 설계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선제 타격입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1967년 전쟁에서 보여준 공군기지 선제 타격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전투 능력 자체를 시작 전에 제거해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보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촘촘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군정보기관과 민간기술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위성통신, 사이버 영역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먼저 승부가 갈린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단순히 수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그대로 축적하고 분석해서 다음 전투에 반영합니다. 어떤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어떤 장비가 어디에서 취약한지, 어떤 패턴으로 적이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남고 다음 무기 개발과 작전 설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결과물입니다. 아이언돔 같은 방어 시스템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 로켓 공격을 막아내면서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실패와 개선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발 시험 실전 배치까지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이 수년이 걸리는 과정을 훨씬 빠르게 압축해서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군과 산업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바로 군으로 넘어가고 군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시 기업이 받아서 개선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가 유지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데이터 속도, 그리고 생존이라는 목적이 하나로 묶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쟁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특이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서 군사력을 완성합니다. 이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는가? 이 선택의 기준이 단순한 외교나 경제가 아니라 역사와 생존 방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뢰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과는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적인 역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역사를 잇는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대한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하는가. 이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일본에 대한 시선이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의 행동과 이후의 역사 인식 문제,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발언과 태도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만 감정적인 신뢰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특정 정책들에 대한 기억도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을 수용하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활용과 통제 의도가 섞여 있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국 역시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 전쟁을 통해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린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같은 역사는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던 경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 공통된 경험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화해야 했던 과정, 외부 의존에 머물지 않고 기술과 산업을 키워야 했던 선택,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현실. 이 모든 요소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국을 단순한 협력 국가가 아니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나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외교적 행동에서도 이런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정 국제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협력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무기 거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투기 하나를 사고 파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과 정보산업 전반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생존을 공유한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장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나 기술 협력을 넘어 실제 군사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관계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탄약입니다. 아무리 최신 전투기와 미사일이 있어도 결국 전장을 버티게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포탄과 탄약입니다. 이건 현대전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최근 전쟁들을 보면 이 흐름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고, 동시에 중동에서도 충돌이 이어지면서
주요 국가들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전장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생산 속도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전장에서 소비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산량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탄약을 많이 비축했거나 생산 능력이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량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전시 상황에 맞춰 생산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신뢰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탄약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믿고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항상 다수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정 무기 하나보다 지속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한국산 탄약과 군수물자를 꾸준히 도입해 왔습니다. 이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자를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군사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전차 전투와 관련된 정보 교환은 매우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전장에서 직접 상대했던 소련계 전차들의 교전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 정보를 한국과 공유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단순한 기술 정보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얻은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취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명중률이 올라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지. 이 모든 정보가 한국의 전차 개발에 반영되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나라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교환입니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탄약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전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전쟁의 핵심은 여전히 물량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시장 확대가 아니라 전 세계 군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을 주목하는가? 그리고 왜 K2 전차와 KF-21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먼저 전차부터 보겠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수준을 넘어 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력 대비, 무게, 가속 성능, 그리고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특히 산악과 노후 인프라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존 강대국 전차들은 강력한 화력과 방어력을 갖고 있지만 지나치게 무겁고 유지 비용이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K2는 기동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전차입니다. 이 점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 속도가 더해집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짧은 시간 안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산업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이 흐름은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장비가 빠르게 인도되면서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전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슬로바키아까지 관심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투기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KF-21 전투기는 아직 완전히 실전 배치가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능력, 기술 축적, 그리고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항공산업에서 독자적인 길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체계 통합 능력에서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던 영역을 점점 자체 기술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협력과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은 특정 무기 하나가 아닙니다. 전차 전투기, 자주포 탄약까지 모든 영역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장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동시에 여러 갈등이 겹쳐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전쟁이 다른 지역의 군수 물자까지 흔들고 공급망 하나가 무너지면 전장의 균형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을 통해 강해졌다면 한국은 준비를 통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나라가 서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앞으로의 세계 군사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강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기 시작했습니다.